예, 안녕하십니까. YG경제연구소 최영주 소장입니다. 즐거운 리포트 읽기 시간 돌아왔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면서 오늘 지수를 좀 받쳤죠. 오늘 시장에서 살펴볼 종목은 세 종목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삼성전자, 현대오토웨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쟁 이전 지금도 마찬가지고 투자분들의 관심이 좀 높은 세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 리포트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리포트 동향을 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월요일 날은 보통 리포트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이제 준비를 해서 리포트를 내는 경향이 있는데요. 대형주보다는 최근에 이제 중소형주들에 대한 리포트가 좀 많이 나오는 것도 하나의 현상입니다. 물론 이제 코스닥 ETF 내일 또 두 종류가 상장이 되죠. 저는 이런 것들이 코스닥 시장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으로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투자자들인데, 현재 지금 리포트가 나오는 것은 코스닥뿐만이 아니라 코스피 종목에서도 작은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직구를 피해가는 변화구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죠. 지금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빅 이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엔비디아 이제 그 GTC가 열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 이제 각국 중앙은행들 FOMC를 필두로 해서 BOJ, 그다음에 이제 그 ECB 같은 경우 이제 유럽까지 이제 금리에 대한 정책들이 있고, 트럼프의 전쟁에 대한 부분들은 상수로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직구보다는 변화구가 조금 더 소용이 된다라는 그런 느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지금 현재의 현황이다. 리포트와 관련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굳이 서두에 드리는 이유는, 펀드 매니저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 위주의 리포트에서 중소형주 위주로의 리포트의 변화는 대형주들이 잠깐 쉬어가는 그러한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점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가끔 제가 이제 리포트 동향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시장 분위기,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MTS나 HTS를 통해서 시세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 밑에서 리포트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고, 어떤 리포트들을 현재 지금 펀드 매니저들이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산에너빌리티,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IBK 증권에서 나왔고요. 물 만난 물고기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두예빌 같은 경우 이제 신규로 14만 원을 제공을 했습니다. 요게 이제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최근에 두예빌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답답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야, 두예빌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저는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많은 분들 오늘 이제 리포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그 뭐라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두예빌이 새로운 어떤 모멘텀을 찾기는 쉽지 않을 수 있겠다. 그리고 또 반면에 IBK 증권에서 이제야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커버리지를 게시했습니다. 신규로 14만 원을 제시했다라는 거죠. 그전에는 이제 IBK 같은 경우 두산에너빌리티를 커버하지 못했다라는 것도, 왜 이걸 커버를 못했지? 그렇게 시중에서 인기가 많았고, 특히 작년에 우리가 원전이 됐던, 전력 인프라가 됐던 탑픽에 가까운 종목인데 왜 이제야 두산에너빌리티를 IBK 증권에서 봤을까? 조금 너무 늦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처럼, 제가 이제 현대차에 대한 리포트를 한 두세 차례 다룬 것 같은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죠. 몇몇 투자분들은 현대차가 100만 원까지 가야 돼, 80만 원까지 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고 틀리고는 아니죠. 그렇지만 의외로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제시하는 것은 60만 원대, 70만 원대라는 것이 조금 투자자들의 생각, 물론 그게 꼭 증권회사 직원이 맞고 일반인들이 틀리고, 일반인들이 맞고 증권사 직원이 틀리고, 이런 개념은 아니죠. 생각들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이런 리포트를 봄으로써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리포트를 보는 것들이 단순하게 목표가를 보고 논리를 보는 것보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구나. 참 주식시장은 다이나믹하고 재미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는 보글 3사억이 이제 미국 원전이죠. 3사억이 프로젝트의 원자로 압력 용기와 증기 발생기 등 주요 원자로 계통의 기자재를 공급함으로써 우리가 미국 원전 공급망에 참여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결국 이제 원자로라는 게 뭐죠? 우리가 이제 그 원자가 이제 움직이면서 열을 발생하죠. 무한적으로 열을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통제를 해야 되죠. 원자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물질을 구성하는 상태. 저도 이제 그거를 원자폭탄 이거를 이제 어떤 유튜브에서 하는 것들을 보고 원자폭탄이라는 게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물질 속에 있는 원자를 타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원자가 튕겨나가면서 다른 어떤 안정된 물질에서 원자가 이제 증폭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딱 가둬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는 우리가 폭탄 같은 건 이게 터져버리는 거고 이게 압력 용기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증기 발생기 같은 경우 이제 터빈을 돌리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전의 핵심 기자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런 것들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그래서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향후 미국 내 신규 원전 건설이 재개될 경우 중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 이제 동그라미를 땡땡땡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것보다는 미국 내 주요 원전의 3, 4호기에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레퍼런스가 있다라는 것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런 레퍼런스를 쌓는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제가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조선업종 얘기하면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진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런 레퍼런스 때문이죠.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다양한 무기를 팔게 되는 게 뭐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무기가 해외에 팔려 나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소총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요. 주요 무기들을 판매하지 않았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무기가 판매가 됐고 시작했고 그런 어떤 다른 나라에 팔았는데 라는 것들이 레퍼런스로 작용하면서 글로벌 경쟁력, 글로벌 판매가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 우리가 LIG 넥스원도 바라보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궁이 요격에 성공함으로써 중동 국가들이 우리가 UAE보다 못한 게 뭐 있어? UAE만큼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도 UAE만큼 불안한데 천궁을 더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증권가에서 흔히들 했죠. 그만큼 레퍼런스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레퍼런스를 갖고 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중요한 경쟁력이 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최근에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테라파워의 나트륨 원자로에 대해서 건설을 승인하면서 상업용 SMR 시장에 본격적으로 개화를 앞두고 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SMR 시장이 개화되는 것을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개화될 것이냐라는 건데 늦어도 2030년에는 SMR 시장이 개화되는 거죠. 물론 SMR에 대한 논쟁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SMR 같은 것이 이제 원전의 소규모화죠. 그러면 원전이 갖고 있는 위험성을 그대로 가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작년 겨울인가요? 올 초인가요? SMR 관련주들이 다 빠졌었죠. 미국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런 논쟁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원전을 바라보는 것이 그러니까 직전 정부만 하더라도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가 어떤 그런 정책을 내렸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글로벌리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원전에 대해서 해체 비용을까지 따지면 이게 어마무시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들지 않았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따지기보다는 전력 인프라가 부족하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전력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원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SMR도 결국 그런 부류로 놓고 보면 앞으로 성장성이 무궁무진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 방점을 찍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테라파워라든지 뉴스케일, 그다음에 엑스에너지 등 미국 주요 SMR 개발사들의 상용화 추진하는 가운데 이들 기업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한 동사의 미국향 수주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원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러시아 원전과 중국 원전이 쉬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건설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하지만 이제 서방 국가에서는 지금 원전이 잠깐 멈췄었고 중요한 건 이제 미국이 얼마만큼 원전을 빠르게 시작하느냐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웨스팅하우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시키면서 원전에 대한 어떤 빠른 개발 속도가 있는 거죠. 우리가 체코 원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나라들에 대한 원전들이 있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땅에서 경쟁을 해야죠. 미국 땅에서 경쟁을 하게 되면 다른 나라 원전 시장에 있어서 점유율을 높여가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 되겠죠. 이와 맞물리면서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요. 동사는 지난해 말 8천억 규모의 SMR 전용 생산 설비를 투자를 결정했고 캐펙스 투자를 결정한 겁니다. 8천억에 대한 캐펙스 투자를 결정을 했고 SMR 전용 제조 시설을 구축하고 기존 생산 라인을 최적화해서 연간 8에서 12기 정도 생산 시설을 향후 20기까지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SMR과 관련해서 본격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이 발생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캐펙스 투자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매우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제가 이제 원래 이제 오늘부터 제 재무제표 강의가 오픈될 예정이었습니다만 좀 사정이 있어서 일주일 수년됐습니다. 다음 주부터 제 재무제표 강의가 오픈이 될 텐데요. 3%랑 같이 준비한 재무제표 거기에 이제 들어갈 내용인데 감가상각을 이제 캐펙스 투자를 먼저 하고 아직 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캐펙스 투자를 먼저 하고 캐펙스 투자를 하면 이게 이제 이 생산 라인 설비죠. 이게 유형 자산으로 잡히겠죠. 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이런 뭐 마우스를 하나 만든다. 마우스를 하나 만들면 이게 이제 마우스를 하나 만들면 여기에 대한 투자를 하고 이거 이제 유형 자산이 되는 거죠. 유형 자산이 되면 감가상각을 하는 겁니다. 감가상각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은 따라오시죠. A라는 기업이 먼저 마우스를 만들어서 감가상각을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B라는 기업이 또 마우스를 만들어서 감가상각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A라는 기업의 감가상각이 B라는 기업의 감가상각보다 먼저 끝나죠. 먼저 끝나고 나서 B라는 기업이 A라는 기업보다 뒤늦게 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감가상각을 시작할 때 A라는 기업이 감가상각 비용만큼 가격을 확 떨어뜨려 버립니다. 가격을 확 떨어뜨리면 B라는 기업은 아직 감가상각이 끝나지 않은 거죠. 그러면 그러면 원가가 A라는 기업보다 현재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A라는 기업이 가격을 확 떨어뜨리면서 B라는 기업이 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B라는 기업을 퇴출시킬 수 있는 영업 전략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설 때 영상을 올렸었죠. 거기에 이제 감가상각이라는 부분들을 설명했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뜬금없이 그 재무상태표를 설명하는데 감가상각 내용을 왜 넣었어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재무제표를 배운다라는 것은 백미러로 과거를 이제 들여다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 포인트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어디서 발생하느냐에 대해서 미래를 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경영자들이 어떤 경영 판단을 내릴 것인가 이 부분을 이해하고 그들의 경영 전략을 이해하는데 재무제표가 매우 요긴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의 CEO가 돼서 대표이사라고 하면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어떤 뭐 기업 회사의 의사결정을 내릴 때 그냥 근거 없이 내리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근거가 있어야죠. 자,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 매출이 얼만큼 늘어날 것이고 이런 행동을 하면 우리 매출이 얼만큼 줄어들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 이익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심지어 우리가 적자 기업을 잘라내게 되면 매출은 줄어들겠죠. 적자 사업부를 잘라내면 매출은 줄어들지만 이익은 늘어날 수가 있겠죠. 반면에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벌리면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해서 매출이 늘어나지만 실질적으로 감가상각 비용도 커버 못하면서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될 수도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 지금 사장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두쫑쿠 열풍이 사라졌죠. 그러면 두쫑쿠와 관련해서 만약에 기존의 주방 설비를 두쫑쿠 전용 설비로 바꾸셨던 분들은 지금 매우 곤혹스러울 겁니다. 기껏 두쫑쿠 시장에 있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주방을 개조해서 두쫑쿠 시설을 만들었는데 지금 두쫑쿠 열풍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확 사그라들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두쫑쿠를 나는 조금 덜 팔아도 기존에 있었던 라인을 활용해서 두쫑쿠를 팔 거야 라고 의사결정을 내렸던 사장님 어떻죠? 지금 별로 그렇게 타격이 없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물론 이제 가스터빈이라든지 여러 부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SMR 전용 시설을 먼저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서 SMR 생산 능력을 20기까지 늘어놓게 된다라면 이제부터 감가상각은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감가상각이 시작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기업보다 다른 어떤 미국 기업이라든지 글로벌 기업보다 감가상각을 먼저
떨어버리게 되면 앞으로 입찰을 할 때 상당히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됐다라는 점이죠. 자, 오늘 내용이 쉬운 분들도 있으시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해가 안 되신다라면 다음 주 뭐 순차적으로 재무제표가 오픈이 되니까 첫 번째 날 오픈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오늘 내용을 좀 반복적으로 들으시면서 조금 이해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어떤 기업이 설비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설비 투자를 해서 공장이 생기죠. 그 공장이라는 것은 유형 자산으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유형 자산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비용을 균등하게 떨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설 때 올렸던 영상처럼 커피 파는 기계와 똑같다라는 거죠. 그게 감가상각이 되고 감가상각을 먼저 한 기업은 감가상각을 끝내고 나면 그 후발 경쟁자를 따돌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해 체코원전 프로젝트 주기기 수주를 6.5조 원 포함해서 원자력 수주 잔고는 11.2조. 대부분 이제 절반이 체코고요. 나머지 이제 원자력 수주로 크게 확대됐다라는 거죠. 글로벌 원전 확대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연평균 한 5조 규모의 원전 수주가 지속되면서 우리가 2030년까지 원전 관련 수주 잔고는 27조 정도에 달할 것이다. 6년에 30년 CAGR 20%까지 증가할 것이다. 이 CAGR이 20%가 뭐냐면 우리가 이게 연평균 상승률로 보기보다는 이게 좀 개념이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복합 성장률인데요. 2026년서부터 2030년까지 단순하게 얘기하면 평균적으로 20%씩 수주 잔고가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20%씩 꾸준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직선이죠. 직선으로 성장한 것을 CAGR이라고 하죠. 이 직선으로 20%씩 성장한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어찌 됐든 원전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이제 늘어난다라는 개념으로 앞으로 보시면 되겠고 2030년이 넘으면 원전 수주 잔고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때부터는 굉장히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SMR에 대한 기술 검증이 끝난 상태고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원전에 대한 투자에 대한 모멘텀들을 끌고 가고 있고 그때 당시가 되면 데이터 센터가 요구하는 전력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두에빌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지금 주가가 안 오르네요. 답답합니다. 반도체는 가는데 두에빌은 왜 안 갑니까? 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투자자분들의 성향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치를 믿고 결국 원전 수주가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SMR에 대한 공장이 만들어지고 나서 원전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를 하게 되면 두에산 에러빌리티의 위상은 어떻게 될까? 지금 현재의 지금 위상에서 머물러 있을까? 아니면 글로벌리 상황이 어떻게 될까? 물론 전 세계 두산 에너빌리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급의 미국 기업들도 상당수 존재를 하고 그들도 SMR 투자를 지금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빅테크 기업들과 계약을 통해서 SMR을 지금 이제 개발하고 공급하겠다라고 밝힌 기업도 상장사 중에 있죠. 미국 기업에. 그런 것들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이건 상대평가라기보다는 절대평가죠. 절대평가로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고 보면 지금부터 꾸준히 이제 보는 거죠. 자, 제가 오늘 모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그 진행하는 분이 그 제작진이 이제 질문하니까 여가 시간에 제작진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올해 목표 수익률을 한 10% 정도만 잡으십시오라고 이제 농담 반 진담 반 얘기를 하니까 그 제작진이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주식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올해 수익률을 10% 정도만 잡으라니 무슨 말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그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서울 시내를 움직이는데 상암에서 여의도까지 오는데 길이 별로 안 막혔어요. 그래서 평균 한 70km 정도로 온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평균 서울 시내에서 70km 평균이 나오면 굉장히 빠른 거죠. 신호가 잘 안 걸리고 빠른 거죠. 그런데 평균 한 30km밖에 안 되니까. 근데 지금 70km가 느리다라고 느껴지는 건 뭐죠? 고속도로를 150, 160 밟던 사람이 60, 70으로 속도를 줄이면 어떠죠? 느낌이 굉장히 느린 거죠. 자, 우리가 서울 시내 같은 경우 막힐 때는 20km 달리다가 60km 달리면 속이 시원합니다. 근데 지금 이 투자자들의 지금 심정은 어떻죠? 원래 은행 수익률보다 잘 나오게 되면 10% 정도 연간 수익률만 나와도 굉장히 높은 수익률입니다. 반면에 지금은 워낙 높은 수익률을 경험을 했던 봐왔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도 수익률을 만족을 못한다라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서울에서 인천을 가게 되면 이제 경인고속도로가 톨게이트 지나면 이제 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경인고속도로는 한 110km가 아마 그 규정 속도일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도하 인터체인지인가요? 거기 이제를 지나고 나면 60km를 급속도로 속도를 줄여야 되죠. 그게 이제 국도로 변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체감 속도가 굉장히 그런 건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반면에 그런 지금 이제 조금 잔소리 같은 얘기를 드렸고 그렇지만 내가 6, 70km도 여전히 빠르다라는 걸 느끼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성장성에 훼손이 있을까요? 펀드멘탈의 훼손이 있을까요? 단지 주가만 조금 서서히 가는 부분들이 아니겠나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형 원전과 SMR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국내 복합 화력 발전 전환 계획과 북미를 중심으로 한 AI 데이터 센서 수요 확정에 따라서 가스터빈 수요 역시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현재 지금 2028년까지 가스터빈 수주 물량을 확보했고 최근 수주한 7기에 대해서는 2029년서부터 30년까지 납품할 예정이다. 현재 연간 가스터빈 생산 능력은 약 8기 수준인데 2028년까지 12기로 확대할 것이다. 가스터빈 판매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중장기적으로 고마진 유지보수 서비스 매출 확대에 따라서 이익 기여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게 뭐냐면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우리가 가스터빈을 만드는 설비 투자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규모의 경제라는 건데 이것이 뭐 우리가 한 8기를 만들다가 12기가 되면 규모의 경제에 따라서 일정 설비에서 더 많은 물량들이 뽑아져 나오면 이익이 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다음에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설치한 것이 여러분들 뭐 인터넷 같은 경우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한두 군데 인터넷이 가입한 사람들을 유지보수하는 것보다 뭐 한 10,000세대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유지보수는 이제 마진이 높죠. 왜냐하면 두해비로 유지보수를 해주지 않는 이상 역설적으로 그걸 이제 만질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까지 침투되느냐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 제품이 우리가 시중에 어느 정도까지 이것이 이제 많이 판매가 돼 있느냐라는 여부인데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들을 넘어서게 되면 이익이 급증하는 것이 이렇게 특수한 제품, 가스터빈이라든지 SMR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서 전반적인 이익을 구사할 수 있다라는 점을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적에 따라서 올해부터 우상향 흐름이 이어갈 것이다 라는 전망이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어떤 실적 전망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밥캣과 퓨어셀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전반적으로 매출액 같은 경우 7에서 작년에 이제 7조 8천억에서 내년에 8조 3천억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밥캣 실적은 조금 논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상 그런 부분이고 퓨어셀 같은 경우도 실적이 4,200억에서 6천억까지 늘어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YOY 증가율을 놓고 보면 올해보다는 내년에 에너빌리티에 대한 실적 증가폭이 훨씬 더 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영업이익을 놓고 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3천억 영업이익이 7천억까지 영업이익이 늘어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대폭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영업이익 성장률이 내년도에 69%까지 늘어난다라는 거죠. OP 마진 같은 경우도 8%대라는 거죠. 자, 우리가 8천억 정도 매출을 8조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이 8% 정도 영업이익을 달성한다? 매우 높은 수준이죠. 삼성전자 영업이익률, 지금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영업이익률이 꽤 높은 건데, 우리가 이제 중무장대 산업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7, 8% 정도가 나온다라면 매우 적절하기보다는 잘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10%가 넘어간다? 매우 잘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지난번에 뜬금없이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상장사 중에 영업이익률이 15%가 넘는 기업이 과연 몇 개나 될까요? 라는 질문을 드렸었죠. 실질적으로 영업이익률이 15%가 넘는 기업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꾸준히 3년 평균으로 나오는 것이 중요한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8.6%의 영업이익률을 달성 내년도에 하게 된다면 매출도 늘어나고 거기에 또 영업이익률까지 증가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목표 주가 산출 방법인데요. 여기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비타이 감가상각전 2 우리가 이제 2023년 예상치. 그러니까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를 IBK 증권이 보는 것은 20302라고 표시돼 있죠. 2030년 예상치입니다. 그러니까 두산에너빌리티의 지금 이제 주가 산정을 2026년과 2027년의 퍼포먼스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SMR이 본격적으로 매출이 일어나고 우리가 원자력에 대한 매출이 일어날 것으로 보는 2030년을 목표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목표 주가로 지금 제시한다는, 물론 이제 이걸 2030년까지 들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2030년 멀티플을 땡겨온 거예요. 2030년 실적을 땡겨와서 현재 수준에서 놓고 보면 충분히 성장 가능 여력이 30%가 있을 것이다. 이거는 시장이 결정하는 겁니다. 30%라는 것은 2030년까지 걸치면서 30%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이제 목표가 대비 현재 주가니까요. 아니면 그래? 2030년까지 그 기대감, 지금 이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문제 때문에 원자를 빨리 지어라, 뭐 뜬금없이 또 명령을 내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올라갈 거 선반영되니까 미리 땡겨. 그럼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인 거죠. 자, 이 표를 한번 보면 에비타 감가상각전 이익으로 놓고 보면 25조 정도 아니 얼마죠? 100억, 1000억. 그러니까 25조가 아니죠. 25조가 2조 5천억. 2조 5천억에 대한 에비타가 나오는 거죠. 2조 5천억에 대한 에비타가 나오고 멀티플을 37배로 준 겁니다. 멀티플 성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멀티플을 37배로 본 거고, 우리가 이제 가치, 목표 EV 총 가치에서 우리가 부채를 빼주고 투자 자산을 더해주고, 부채는 빼주고 투자 자산을 더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미터리 인터레스트 이걸 뭐라고 표현하나,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걸 이제 빼줘야 되는 건데 갑자기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부채랑 투자 자산은 지금 넣는 거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빼주면 전체적으로 목표 시가총액이 이렇게 88조 8천억 원에 대한 시가총액이 나오고, 주식수를 나누면 적정 주가 14만 원이 나오고 현재 주가 대비해서 30% 정도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죠, 투자에 대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적 추이를 놓고 보면 영업이익률 계속해서 올라가고, 매출 비중을 놓고 보면 수출 비중이 64%까지 올라간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에너빌리티에 대한 매출 비중 추이를 놓고 본다라면 전반적으로 의외로 지금 이제 중동 부분이 많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2025년 누계로 보면 중동 지역 매출이 상당히 좀 많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이 특이점이고, 여기서 이제 미주 지역은 아직까지 상당히 좀 퍼포먼스가 없죠. 미주 지역은 퍼포먼스가 기존의 레코드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이 커지면 비중도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우리가 전체적으로 수주 잔고니까 요건 한번 좀 참고만 하시고, 요 표를 한번 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요 표 같은 경우 두산에너빌리티 이벤트 차트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요 밑에 있는 연한 파란색이고, 기계 장비의 평균 주가 상승률은 회색이고, 짙은 파란색 같은 경우는 두산에너빌리티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제 두산 인프라코 매각 결정, 그다음에 이제 뭐 수주, 그다음에 수주 있지만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이제 YOY 감소했던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면 이렇게 멀티플 주가가 올라왔던 건 뭐죠? 멀티플이 결국 올라갔다라는 개념이죠. 물론 영업이익이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난 것도 하나의 모멘텀이 되고, 이제 그 원전에 대한 글로벌 모멘텀, AI 모멘텀 이런 것들이 살아났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을 놓고 보면 제가 이제 항상 설명드린 거, 주가는 EPS와 PR과의 관계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EPS와 PR 관계. 지금 이제 영업이익이 늘으니까 EPS 지금 올라가는 거고, 우리가 이제 원전에 대한 기대감, 탈원전에서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앞으로 글로벌 원전 수주가 늘어날 것이다. 거기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를 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앞으로 이 기업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증할 것이다 라고 본 거죠. 매출과 영업이 급증. 그러면 멀티플을 높게 준 거죠. 멀티플을 몇 배까지, 30배 후반까지도 멀티플을 주다 보니까 결국 EPS도 서서히 올라가지만 멀티플을 급격히 주면서 우리가 원전 관련주를 취급하면서 주가가 올라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중요한 건 그겁니다. 멀티플은 충분히 줬어요. 멀티플은 충분히 줬기 때문에 EPS가 올라가는 속도가 2030년 그 EPS를 땡겨와야 되는 거죠. 2030년 EPS를 땡겨와가지고 상승 여력은 더 남아있다.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EPS와 PER 관계로 설명이 가능해야 됩니다. EPS와 PER 관계로 설명이 가능해야 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현재 지금 PER은 높은 상태로 올라와 있고 반영되어 있는 거죠. 이제 EPS만 따라오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PBR 밴드라든지 EV/EBITDA 밴드는 상도 높죠. 이제 이것이 낮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결국 EPS가 올라와야죠. EPS가 주당 순이익이 올라와야 된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인데요. 파운드리도 봐야 할 때 DS증권에서 나온 겁니다. 뭐 다른 얘기보다는 파운드리 가동률이 선단 공정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테일러 팹의 감가상각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2020년 유의미한 적자 축소가 기대되면서 추가적인 수주를 통해 2017년 흑자 전환이 될 전망이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제 테일러 팹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것도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요. 팹이 완성이 되고 나서 설비가 완성이 되고 나면 유형 자산으로 이제 잡히는 거죠. 이 회사의 유형 자산이다. 유형 자산이 시작되고 나면 감가상각이 시작이 되는 거죠. 감가상각은 고정비입니다. 일단 감가상각이 시작되면 중간에 멈출 수가 없고요. 그다음 웬만해서는 바꿀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고정비로 매년 특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매출이 없으면 무조건 적자가 나는 거예요. 매출이 없으면 비용만 부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용만 부과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축소됐다라는 건 뭐죠? 유의미한 매출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유의미한 매출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여긴 유의미한 적자 축소인데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유의미한 매출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추가적인 수주를 통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감가상각을 커버하는 흑자 전환이 내년도에 달성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삼성 파운드리는 삼성전자 입장에선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그동안 TSMC를 따라잡겠다라는 등 다양한 이유로 특히 삼성전자가 우리가 파운드리에서 메모리까지 다양한 사업부들을 갖추고 있는 부분에서 지금 메모리는 더할 나위 없이 좋죠. 하지만 파운드리는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이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파운드리에 대한 전반적인 흑자기죠. 제가 지난달엔가 그랬죠. 우리 삼성전자를 다루면서 TSMC와의 비교는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자. 절대 상대평가는 이제 의미가 없다. TSMC가 그 격차를 더욱더 벌리고 있기 때문에 상대평가는 의미가 없고 절대평가로 갑시다. 절대평가를 해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처럼 드디어 이제 우리가 파운드리가 흑자 전환된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그 ASIC 칩 출하 이제 그 정밀 칩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이제 메모리 칩들이 출하가 되면서 TSMC의 선단 공정의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삼성 파운드리로의 주문 분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뭐 우리가 지속됐던 부분들인데 요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이제 공급 부족이 생기는 거와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수율을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 그동안 공급 부족이 되는데 왜 삼성전자가 물건을 못 받아왔고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적자가 나타났느냐 수율 문제였었죠. 첨단 공정으로 들어가면서 미세 공정으로 들어가면서 수율을 못 뽑아냈었던 부분들인데 이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수율을 상당히 잡았다라고 현재 알려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공장도 지어놓고 물건도 제대로 못 만들다 보니까 적자가 늘어났던 부분들이 이제는 선순환 구조로 바뀌게 됐다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AI 인프라 확정에 따라서 메모리 물량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빅테크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테슬라 AI6 칩,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다양한 칩들에 대한 증산에 대한 요청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메모리 부분의 서프라이즈는 뭐 당연지사다라는 내용들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뭐 나머지 부분들은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27만 원인데요. 지금 증권사들, 국내 증권사들 목표가가 평균 한 30만 원인 것 같아요. 더 높게 보는 부분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반복된 얘기니까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오토웨버입니다. 현대 오토웨버 제목이 너무 재밌죠. 알파마요, 참지마요. 알파마요, 참치마요 아닌가요? 알파마요는 이제 소프트웨어 이름이죠. 소프트웨어 이름이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목표 주가를 58만 원으로 커버리지를 개시했습니다. 이제 현대차증권에서도 현대오토에버를 바라본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저희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SK증권이 SK그룹사는 아닙니다. 근데 SK증권에서 SK하이닉스를 얘기하고 삼성증권에서 삼성전자를 얘기하고 현대차증권에서 현대차그룹을 얘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제가 드는 생각이에요. 팔이 안으로 굽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물론 이제 꼭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현대차증권에 있던 애널리스트 분이 예를 들면 삼성증권으로 가서 현대오토에버를 또 분석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인데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그냥 농담 반 진담 반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를 PER 59.8배로 봤다라는 거죠. 상당히 재밌죠? 60배로 보면 60배로 보지 59.8배를 보는 건 뭘까요? 점팔은 왜 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2027년 예상 EPS 9,814원을 적용했는데 이 점팔이 왜 붙느냐라는 거 보면 현대오토에버와 현대 MN소프트, 현대오토론 등 3사가 합병하면서 성장 기대감이 높았었던 2021년 멀티플을 반영했다. 그런데 이제 이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 로보틱스라든지 자율주행, 그다음에 이제 SDV, 우리가 이제 그 첨단 제조와 관련된 그런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자동차죠. 이런 부분들 시점이 현재로부터 앞으로 가셔야 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토에버와 MN소프트, 현대오토론을 이제 함으로써 현대오토에버가 되면서 앞으로 전장과 관련해서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로봇과 관련해서 주요 역할을 할 것이야 라고 하면서 점팔까지 멀티플이 땡겨졌던 과거 이력이 있는 거죠. 그 과거 이력에 따라서 지금 앞으로도 로보틱스와 자율주행, SDV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점팔에 대한 59.8에 대한 멀티플을 붙여보자라는 거죠. 이거는 누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런 거죠. 차영주가 배가 고팠을 때 짜장면을 3그릇까지 먹은 적이 있더라. 지금 차영주가 배가 고프니까 차영주는 맥시 짜장면을 3그릇까지 먹을 것이야 라고 보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지만 저는 지금 위가 이제 나이를 먹고 위가 작아져서 짜장면 2그릇도 먹기 힘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야죠. 이게 뭐냐면 경제학적인 용어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죠.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첫 번째 짜장면보다 두 번째 짜장면이 훨씬 더 맛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첫 번째 기대감이 높았을 때는 멀티플을 59.8배까지 줄 수 있었을 수도 있죠. 기대감이 높았으니까 이런 것들인데 지금 똑같이 그때처럼 흥분해야 되느냐라고 보면 저는 요거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한 1-20% 정도 조금 낮춘 멀티플을 저는 마음속으로 좀 감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59.8배가 됐으니 59.8배가 목표가 돼야 된다? 이것은 뭐죠? 우리가 한때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투자 비율이 30%대 후반이었으니까 지금 30%대 중간인 외국인 투자 비율이 있으니까 앞으로 외국인 투자는 더욱더 늘어날 거야. 논리적으로 똑같은 논리 아니겠습니까? 뭐 외국인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 우리가 제가 배가 진짜 많이 고프면 짜장면 4그릇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하시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시면서 언제는 플러스를 해야 되는지 만약에 진짜 자율주행이 빠른 시간에 완성이 되고 로보틱스와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자동차 생산시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정말 빠른 로봇 시대가 오게 되면 59.8에 그칠까요? 더 높아질 수도 있겠죠. 뭐 60배, 70배도 가능한 부분들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목표 주가를 결정하는 어떤 단계에 있어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렇죠. 이렇게 점팔로 내용들을 이제 나타내다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러면 우리가 58만 원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 논리적인 타당성이 생각보다는 조금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자라는 것들을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SDF,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팩토리까지 전반적으로 현대차 그룹이 앞으로 투자하면서 SDF로 전환이 가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기 보면 흥미로운 기사가 있습니다. 지멘스의 디지털 트윈 컴포저를 도입한 펩시가 캐펙스가 15% 감소했고 생산성이 향상됐다라는 거죠. 펩시가 어떻게 보면 디지털로 전환이 되면서 펩시 공장에서 로봇이라든지 소프트웨어, 디지털 가상 환경 이런 것들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그런데 펩시가 캐펙스가 15% 감소했고 생산성이 20% 향상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욱더 복잡하고 더 많은 로봇이 투입이 돼야 되고 더 많은 복잡한 작업 환경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업계라든지 아니 일반 제조업체라면 이 캐펙스 투자와 생산성에 대한 부분들이 얼만큼 개선될까요? 더 큰 폭으로 개선되겠죠. 우리가 펩시가 이 정도였다라면 뭐 흔히 우리가 농담 삼아 그 녹슨 기계에서 검정물만 나오면 되는 거랑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맨 마지막 단을 좀 보면 아틀라스 초기 양산 가격은 2억 원대로 시스템 구축비 10%를 고려할 때 초기 양산 3만 대에 따른 매출은 6.6조 원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게 이제 3만 대가 아니라 15만 대를 양산하게 되면 이제 가격이 2억에서 8천만 원대로 떨어집니다. 이게 규모의 경제죠. 우리가 그 아틀라스를 만들기 위해서 생산 설비, 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생산 설비를 만들어 놨는데 3만 대 만드는 것보다 15만 대 만들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고정비가 줄어들죠. 고정비가 줄어들면서 판매 단가가 낮아지게 된다라는 부분들인 거죠. 그러면 8천만 원대가 되면 자, 2억짜리 사는 거와 8천만 원짜리 사는 건 느낌이 어떻죠? 훨씬 더 달라지죠. 우리가 2억짜리는 가격 부담이 좀 있죠. 하지만 8천만 원 정도면 뭐 좀 한번 내가 우리 생산 라인에 집어넣어 볼까라는 부분들을 그러면 매출은 더욱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아틀라스에 대한 기대감을 한번 좀 기대해보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것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될 거예요. 캐즘을 극복해야 됩니다. 여기도 또 캐즘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물론 이제 처음에는 현대차 공장에 투입이 되겠죠. 그러면 많은 기업들이 쳐다볼 겁니다.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잘 되나? 사고는 없나? 생산성이 정말 향상되나? 인건비를 줄일 수 있나?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런 것들이 효과가 나타나면 그럼 우리도 도입을 해볼까? 요 단계가 캐즘입니다. 요 단계가 캐즘입니다. 요 단계를 겪고 나면 앞으로 더욱더 판매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자율주행 도입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뭐 전략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오토에버와 관련된 할 일들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주가 전망인 밸류에이션을 놓고 보면 우리가 뭐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피지컬 AI 생태계까지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우리가 주가 변동성사에서 아니 머리도 아픈데 이런 걸 왜 봐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머리가 아프시다가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면 머리가 안 아프죠. 그러면 그때 가서 종목을 찾겠습니까? 머리 아플 때 조금 남들 다 머리 아파요. 다 머리 아픕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가 50분, 10분, 50분인가? 제가 45분, 45분, 1시간 투자를 해서 종목에 대한 연구를 해놓고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두는 자만이 결국 시장이 돌아섰을 때 가장 빠르게, 가장 그리고 확실하게 주식에 확신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영주의 주스토리 리포트 읽기는 매일 됩니다. 매일 됩니다. 머리 아플 때는 하루 이틀 쉬셔도 돼요. 하지만 너무 멀리 가지 마십시오. 너무 멀리 가면 다시 다가오기 어렵습니다. 지난 목요일, 금요일 좀 멀리 가신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번 주부터는 조금 가깝게 좀 다시 다가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번 주에 재무제표 강의가 오픈될 예정이었습니다만 조금 사정이 좀 생겨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재무제표 강의가 오픈이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도 일부 좀 수정해야 될 것들을 좀 수정을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좀 더 알찬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서 다음 주에 강의는 여러분들을 찾아뵙는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차영주의 주스토리 월요일 코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